강북청소학원에서 국어 고1, 고2 국어 가르치고 있는 최상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는 이제 고2 1학기 국어학습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받으신 자료에 보시면 제 사진 들어가 있는 프린트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걸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신이랑 수능 두 가지를 분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사실 제가 이제 1학기 때도 요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내신 내용은 거의 말씀을 안 드리고 수능 국어 관련해서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시간이 30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내신 관련된 설명도 드려야 되고 근데 시간은 20분이고 해서 최대한 좀 간략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훨씬 많은데 그 내용들은 프린트에 적어놨으니까 설명 끝난 이후에 프린트도 한번 정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신국어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고등학교 2학년 내신국어 공부 방향인데요. 두 가지 키워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향성이고 두 번째가 응용력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기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지금 있는 학교의 국어 출제 경향에 대해서는 이미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고등학교 1학년을 지나봤기 때문에 학교의 출제 경향 선생님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 학교 안에서 유지되는 기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그래야 내신 같은 경우는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라벌고를 보시면 이게 어휘 문제예요. 진짜 단순 암기 어휘 문제인데 지금 서답형이 배점이 10점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 틀리면 2등급은 기본이고요. 이런 문제가 한 문제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두 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어휘를 내가 제대로 공부를 안 해가면 진짜 아주 쉬운 어휘 문제인데 등급이 3등급이 돼버려요. 내가 다른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요거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진짜 하기 싫은 공부지만 단순 어휘 암기 공부도 해야 되는 겁니다. 서라벌고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출제 경향성은 이건 이제 단순하게 제가 서라벌고 예시만 보여드린 거고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대진여고, 서라벌고 이 근처 학교들은 다 재현고 다 보이고 있는 경향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 사실 학생이 몰라도 강사가 알고 있으면 괜찮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거에 맞춰서 자료, 수업, 공부 다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시험지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뭘 보냐면 이 출제하시는 분을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누구냐. 왜 그 선생님이 과거에 출제했던 문제 경향성을 보면 그 경향성이 유지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사실 내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지만 의외로 학생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학교별 출제 경향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신에서 흔히 이제 내신 공부다라고 하면은 내신은 암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문학이든 문법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암기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학교 수업 시간이든 아니면은 뭐 학원 수업 시간이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빼곡하게 적어요. 다 적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식으로 배웠죠. 선생님이 농담하시는 것까지 다 적어라. 그 다 외워라. 요즘은 사실 그런 시대는 아니다. 다 적고 외우는 것만 가지고는 한 2등급까지는 갈 수 있겠으나 1등급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왜? 1등급을 가르는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문항들은 어느 정도의 응용력은 물어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지엽적인 정보들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 응용 가능한 개념을 알고 그걸 응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훨씬 좋겠죠. 그게 응용력입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도 사실 응용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학생들한테 야, 너 내신 문학 공부 뭐가 제일 힘드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내가 수업 시간에 배운 작품들은 잘 풀겠다.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 안 배운 작품이 나오면 외부 지문이 나오거나 외부 작품이 나오면 나는 자꾸 틀린다.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응용력이 부족한 것이다. 응용 가능한 정보를 모르고 있고 그걸 응용해본 연습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냥 내가 외운 것만 가지고 풀다 보니 외부 지문이 나오면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문학작품, 특히 내신 문학에서는 통용되는 문학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외부 작품들을 통해서 그것을 적용시키고 응용하는 경험을 쌓아야 된다. 내신 기간에. 그러니까 단순 암기로만 시작해서 암기로만 끝나는 공부는 이제는 1등급을 받기는 좀 어려운 공부가 돼버렸다. 자, 요거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문제가 이런 거예요. 고전 시간을 딱 줘요.
그리고 문제가 주는데 문제 선지 5개가 다 다른 고전시가 작품으로 돼 있어요. 수업 시간에 안 배운 작품들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의 주제의식과 동일한 주제의식을 보이는 작품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럼 학생들은 와 이거 선지 5개가 다 모르는 작품이네. 나 이거 못 풀겠다. 이렇게 가버리거든. 아니에요. 고전시가에 통용되는 문학개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전시가에서 대나무가 나왔어. 그 대나무는 절대 우리나라 고전시가에서는 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는 존재예요. 왜? 휘어지거나 부러지는 대나무를 굳이 작품에 쓸 이유가 없어요. 항상 우리나라 고전시가에서 대나무가 나왔다라고 하면 바로 머릿속에 학생이 지조, 절개가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선제 봤을 때 다른 단어는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더라도 그 대나무라는 단어 하나만 딱 보고 아 지조와 절개가 주제의식이 되는 작품이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들어드릴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문장의 주제의식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대없고 라는 문장이 딱 있습니다. 자, 주제의식이 뭘까요? 여기서 주제의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명사에 집중해요. 산천, 인걸. 산천은 자연인 것 같은데 인걸은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전시가를 잘 배운 학생들은 산천, 인걸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의구하다라는 단어 포인트를 둬요. 왜? 의구하다라는 거는 자연이 가지고 있는 영속성, 무한성을 보여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딱 보고 의구하다 딱 나오는 순간 아 자연과 인간의 대비구나. 자연의 인간의 유한성을 한탄한 내용이구나가 바로 나오고 그 작품의 주제의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강사가 현대풀이 해주는 거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들 막 적어요. 그리고 열심히 외웁니다. 그러니까 다른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모르는 작품이 나왔을 때 못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응용력을 기르는 공부를 같이 해주셔야 된다. 이 내용은 학생들도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학생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통용될 수 있는 문학 개념? 이거 교과서에 없는 개념이거든요. 교과서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쳐요.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걸 가르치면 학생들은 하기 싫어요. 왜? 학교 선생님이 얘기 안 해줬거든.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올 것 같거든. 또 교과서에도 없거든. 그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가 이런 거에 대비할 수 있다. 자, 사실 내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훨씬 많았는데 이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져서 벌써 시간이 한 10분 가까이 가고 있어서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들을 프린트에 넣어놨습니다. 프린트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수능 고2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능 국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능 국어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죠. 2022학년도 수능국어 키워드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난이도, 두 번째 경향성 변화. 난이도 같은 경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수능국어 난이도는 역대급 불수능이다 라고 할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 불수능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해준 건 국어 과목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재작년 수능국어의 만점자가 150명 나왔습니다. 150명. 그리고 올해 수능국어 만점자 28명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만점 받기가 정말 힘든 수능이었고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수능이었다. 1등 컷은 80점대 초중반으로 잡힐 정도로. 그런데 이 난이도라는 거는 당장 올해 수능부터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올해 수능부터. 왜? 너무 어렵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난이도를 유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난이도 그 자체에만 포커스를 두시면 안 됩니다. 수능 국어, 정시 국어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실 때는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도대체 왜 학생들이 이 시험을 그렇게 어렵게 느꼈는지에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향성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년 수능 국어에서 나타난 경향성 변화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이 정도로 나오는데요. 이게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그래야 대비가 가능하니까.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경향성 변화를 보였고 이거에 따르면 결론은 수능 국어 공부 1년, 고3이죠. 고3 1년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제. 고3 1년 수능고 공부에서는 수능에서 재수생을 이기기가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1년만 가지고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끝을 보는 시점, 결승선을 늦출 수는 없겠죠? 재수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시작점을 당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시작해야 된다.
제대로 된 공부를 빠르게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저도 고2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고3 준비하는 정도로만 대비를 하시면 된다. 사실 수능 국어 1년이면 만들어낼 수 있는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의 경향성 변화를 봤을 때 1년 가지고 평가원이 요구하는 수준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빨리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독서입니다. 독서는 학생들이 가장 공부를 안 하는 과목입니다. 왜? 내신과의 연관성이 가장 낮아요. 수능 국어의 독서 공부와 내신에도 독서 과목이 있습니다. 전혀 달라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의 공부는 완전히 별개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학생들도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 고1, 고2 학생들이 이 독서 공부 시키면 정말 안 합니다. 과제하라고 해도 진짜 안 해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있는 게 수능 국어가 불수능이 될 때는 항상 독서에서 난이도를 쳤을 때예요. 그러니까 문법에서 난이도를 치게 되면 등급 컷이 떨어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80점대 중반 밑으로는 안 떨어져요. 근데 독서에서 난이도를 확 주면 80점대 밑으로 80점대 초반까지 쭉 떨어집니다. 즉 항상 이 수능 국어에서 난이도를 결정하는 건 독서였어요. 나중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할 영역도 독서라는 뜻입니다. 근데 공부를 가장 늦게 시작하는 게 독서예요. 그러니 당연히 어렵죠. 악순환입니다. 자, 그래서 독서 과목 지금부터 많이는 못하겠죠. 당연히 내신 대비 기간이 사실 고2 때는 훨씬 길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겠지만 내가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이다 라고 했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간곡하게 제가 매년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근데 저만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저를 안 믿나 봐요. 정말 안 해요. 독서 공부. 하기 싫기도 하고. 네, 부모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진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독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지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비문학 공부해라, 독서 공부해라 라고 하면은 마더텅 같은 거 하나 사요. 사가지고 연도별 기출들 쭉 풉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보고 채점하고 독서 어렵네 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 공부는 사실 독서 실력을 기르는 공부는 아닙니다. 그냥 본인의 현재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공부일 뿐이에요. 내 위치가 확인하면 뭐합니까? 그죠? 그 위치가 올라가질 않는데. 됐죠? 시험지 위주의 공부는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왜?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공부거든요. 근데 이건 중독성이 강할 뿐이지 좋은 공부는 아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냐? 영역별로. 기술, 과학, 사회, 법, 인문, 철학, 예술 얘네들을 영역별로 모아놓고 보는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된다. 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비문학 지문에 내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지문을 100% 이해하는 경험을 쌓으셔야 되는데 시험지별로 하다 보면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 경험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독서 지문만 모아놓고 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의 영역별 지문들을 모아놓고 보시게 되면은 그 지문들에서 반복되는 개념들이 있겠죠. 그죠? 걔네들이 배경 지식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게 시험지별로 공부할 땐 좀 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배경 지식 학습이 같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 영역별로 모아놓고 보자. 그죠? 영역별로 모아놓고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세 단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냥 풉니다. 시간 무제한으로 두고 천천히 읽고 천천히 풀어요. 문제까지 다 풉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제 문제를 풀어봤으니 내가 이 지문을 봤을 때 알았어야 했던 정보들, 문제에서 쓰는 정보들을 쭉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되겠죠. 문제 풀어봤으니까 알거든요, 학생이. 이거 봤어야 됐구나. 이거 이해했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요.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강사가 주는 분석지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모든 지문의 분석지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 분석지를 보면서 요런 식으로 읽었으면 되는구나 라는 걸 리마인드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드린 프린트에 보시면 과제 예시가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요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구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독서였고요. 다음은 문학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문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알아서 열심히 하려고 해요. 왜? 문학 공부는 내신과의 연관성이 높거든요. 독서에 비하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가져갈 수 있어요.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게 문학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데 좋은 건 뭐냐면 문학 같은 경우는 교과서의 주요
작품으로 나오는 게 평가는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BS에 수록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교과서 중심형 공부가 가능하다라는 점, 독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특히 지금 시기에 봐줬으면 좋겠다. 딱 요때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고전시가랑 현대시 주요 작품 분석입니다. 요거는 꼭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주 보게 되는 작품들, 내신이든 수능이든 있기 때문에 교과서 중심적으로 다루는 고전시가라든지 현대시라든지 주요 작품 분석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요거는 학생 혼자 하기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문학 가르치는 강사님들이 지금 이 작품 분석 해주실 겁니다. 그 내용 잘 듣고 잘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학 같은 경우도 시험지 위주로 공부하는 건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갈래별로 오늘은 고전시가 보는 날이야. 그럼 고전시가만 한 10작품 모아서 보시고 현대소설 한 10작품씩 모아서 보시고 그래야 그 작품에 친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 작품에 대한 숙련도가 올라갑니다. 알겠죠? 하루에 고전시가 한 작품, 현대시 한 작품, 현대소설 한 작품, 고전소설 한 작품 이렇게 보면 갈래별로 나의 숙련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역별로 모아놓고 보시라. 갈래별로 이 말씀을 드리고요. 문학 공부 해봐라 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해법 같은 거 보고 아니면 선생님이 수업해 주신 거 보고 작품 분석만 계속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문제는 선생님이 다 풀어줬으니까 내가 또 풀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작품 분석만 계속 보면서 계속 외우고 있어요. 근데 이 공부는 내신에는 매우 좋을 수 있습니다. 내신 공부에는 좋을 수 있겠다마는 수능 공부에는 그다지 좋은 공부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수능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 작품에 관련된 문제, 선지 판단 훈련을 같이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작품 분석을 열심히 했으면 선지를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선지에서 이 작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지, 선지에서 물어보는 방식을 알고 그걸 맞춰서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작품에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선지 분석 훈련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이 선지 판단 훈련도 혼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학생이 혼자 선지를 놓고 이 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될까? 이 부분이 애매한데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게 쉽지 않아요. 학생들은 특히. 그래서 요거는 강사와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특히 문학 수업을 할 때는 학생이 계속 물어봐요. 너 이거 맞췄어 못 맞췄어? 맞췄어? 그럼 그 선지 판단 근거가 뭐야? 판단 기준은 뭐고? 판단 지점은 어디였어? 요거를 계속 물어봅니다. 이 과정은 1년 내내 반복해요. 그거를 하고 쭉 하고 나면 제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어쩐지 내가 물어볼 것 같기 때문에 학생들이 혼자서 하고 있어요. 그게 문학에서 정확한 판단 능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학생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문학 선지 5개 중에 3개는 지웠다 이거예요. 근데 2개가 남더라. 이 2개 가지고 고민하다가 하나를 찍었는데 시험 끝날 때쯤 가가지고 어쩐지 다른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바꿨다. 근데 틀렸다. 바꾸기 전에 맞았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문학에서. 이게 정확한 판단 능력을 못 길러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 훈련을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강사와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더 꼼꼼하게 선지를 보기 위해서 훈련을 계속 해주셔야 된다. 강사가 없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해설지라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맞췄더라도 모든 문학 문제는 해설지를 한 번씩 다 읽어보라 그래요. 이게 정확한 판단 기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 이제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학생들이 참 안 지키는 거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1대3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나올지 모르겠네. 분필이 없네요. 1대3 법칙이라는 건데 그냥 들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국어 공부는 국어 공부는 항상 내가 강의 듣는 시간이 1이어야 되고 혼자 공부하는 자습하는 시간이 3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에 단과를 들어요. 단과는 3시간으로 진행이 되죠. 3시간 수업을 들었으면 내가 자습하는 시간이 9시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1대5라 그랬었어요, 저는. 근데 그거는 고2 학생들한테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1대3으로 바꿨습니다. 최소한 1대3은 지켜달라. 알겠죠? 국어 공부에서 수업을 듣는 거는 나의 실력 향상과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별개이기 때문에 국어 실력은 언제 오르냐? 내가 혼자 지문을 읽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판단했을 때 올라가요. 그래서 1대3의 법칙 이거는 꼭 좀 지켜달라.
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